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이미 늙은 세포를 다시 젊게 되돌리는 시대가 열릴까요? 세계 최초의 영노화 유전자 치료제가 마침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인류의 오랜 꿈, 노화 역전의 첫 도전을 뉴스더 개벽 오나혜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이미 늙은 세포를 다시 젊게 되돌리려는 영노화 유전자 치료가 세계 최초로 사람 대상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기업 라이프 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1월 28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영노화 유전자 치료제 ER100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상 등록 정보상 연구는 3월 2일 시작됐고 회사는 6월 9일 첫 번째 환자에게 치료제를 투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 종료 예정 시점은 2027년 5월 1일이며 투약 이후 장기 안전성 추적은 최대 5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임상은 기존 항노화 연구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노화세포, 이른바 좀비세포를 제거하거나 메트포르민 같은 약물로 노화 속도를 늦추는 방식이 주를 이뤘습니다. 반면 ER100은 손상된 세포를 없애지 않고 젊은 세포처럼 다시 기능하도록 되살리는 부분적 세포 재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이 기술의 배경에는 하버드 의대 유전학 교수 데이비드 싱클레어가 있습니다. 싱클레어 교수는 라이프 바이오사이언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노화를 세포 정보의 손실로 보는 노화 정보 이론을 주장해온 대표적 장수 과학자입니다. 이번 임상은 그가 제시해온 노화는 되돌릴 수 있는 정보의 손실인가? 라는 질문을 사람에게 처음 시험하는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과학적 근거도 싱클레어 교수 연구진의 동물 실험에서 출발했습니다. 2020년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시신경이 손상된 쥐에게 3가지 재프로그래밍 유전자를 활성화했을 때 신경세포 재생이 촉진되고 노령쥐와 녹내장쥐의 시력 손실이 회복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라이프 바이오사이언스는 설치류와 원숭이 모델에서 연구를 이어가며 인체 임상 단계까지 진입했습니다. 첫 대상 질환은 녹내장과 비동맥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 즉 NAION입니다. 두 질환 모두 눈과 뇌를 연결하는 망막신경절 세포와 시신경이 손상돼 시야 손실이나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상된 시신경은 자연적으로 재생되기 어려워 근본 치료가 쉽지 않은 분야로 꼽혀왔습니다. 치료제는 세포를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데 관여하는 야마나카 인자 가운데 OCT4, SOX2, KLF4 3가지 유전자를 활용합니다. 유전자 치료에 쓰이는 바이러스를 통해 해당 유전자를 눈 안의 세포에 전달하고 독시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를 복용할 때만 유전자가 작동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진행 일정은 단계적입니다. 먼저 녹내장 환자에게 낮은 용량과 높은 용량을 차례로 시험하고 안전성 자료를 검토한 뒤 NAION 환자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참여자는 단일 용량을 투여받고 첫 8주 동안 독시사이클린으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합니다. 이후 첫 6개월 동안 집중 검사를 받고 장기 추적 관찰을 통해 시력 변화와 부작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번 일상 임상의 핵심은 치료 효과보다 안전성 검증입니다. 세포 재프로그래밍은 통제에 실패할 경우 암 세포화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임상이 성공한다면 녹내장 치료를 넘어 신경퇴행성 질환, 심혈관 질환, 근감소증 등 노화 관련 질환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첫걸음이지만 항노화 연구가 노화 지연에서 노화 역전의 시대로 넘어갈 수 있을지 세계 바이오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더 개벽 오나혜지입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저출산에 따른 병력 감소에 직면한 대만이 여성 전역 군인까지 정식 예비군 동원 체계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유사시 가용한 모든 인적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인구 절벽 속 대만의 새로운 생존 전략, 뉴스더 개벽 김천곤 기자입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만이 여성 전역 군인을 예비군 동원 체계에 정식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병력 기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가용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유사시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대만 국방부는 최근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장교와 부사관, 지원병 복무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역 후 일정 기간 안에 있고 현역 복무 신체 기준을 충족하는 여성 장교와 부사관, 병사들도 남성과 동일하게 예비군 관리와 소집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은 전역 12년 이내의 여성 예비역으로 기존에는 자원 입소 형태로 제한적으로 훈련에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정식 동원 체계 안에서 남성 예비군과 함께 전술 교육과 실전형 훈련을 받게 됩니다. 수경시설과 샤워시설 등은 군 내부 지침에 따라 별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만은 이미 예비 전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예비군 훈련 기간을 기존 5일에서 7일 수준에서 14일로 통일했고 전역 당시 맡았던 보직과 예비군 편성의 일치율도 93%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같은 부대, 같은 임무의 반복 배치에 전시 상황에서 빠르게 전투력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대만은 전역 후 8년 이내 예비군을 최대 4차례 소집할 수 있으며 1회 훈련 기간은 20일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군사적 필요가 생기면 국방부가 소집 횟수와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교와 부사관의 예비군 관리 기간은 이미 전역 후 12년까지 확대된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군사활동 증가뿐 아니라 저출산에 따른 병력 감소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만은 1950년대부터 장기 징병제를 유지했지만 2013년 의무 복무 기간을 4개월로 줄였고 이후 모병제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안보 불안이 커지자 2024년부터 의무 복무 기간을 다시 1년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출산율 하락으로 병력 감소 추세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24년 기준 대만의 합계 출산율은 0.86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국가로 분류됩니다. 대만 국가발전위원회는 2035년 합계 출산율도 1.11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며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 사례도 대만에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여성 예비군 편입과 함께 구형 장비 도태, 자동화 장비 도입 등 전반적인 병력 운영체계 개편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장기 안보 위기와 인구 절벽에 동시에 대비하려는 대만의 생존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김천군입니다. 영어와 스페인어 다음은 한국어였습니다. 세계 최대 음악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어가 스트리밍 점유율 3위에 오르며 3대 음악 언어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K-팝을 넘어 미국인들이 음악을 듣는 언어까지 바꾸고 있는 한국어의 힘. 뉴스 더 개벽 김기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 음악 시장에서 한국어가 영어와 스페인어에 이어 3대 언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팝의 세계적 확산이 단순한 장르 인기를 넘어 미국 청취자들의 음악 소비 언어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음악 엔터테인먼트 데이터 집계업체 루미네이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한국어 콘텐츠의 점유율은 1.1%를 기록했습니다. 영어가 86%로 압도적 1위, 스페인어가 9.5%로 2위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어가 그 뒤를 이어 3위에 오른 것입니다. 한국어 점유율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0.7%를 기록한 뒤 2025년 1.1%로 올라섰고 2026년 1분기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루미네이트는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K-팝 아티스트들의 꾸준한 인기가 한국어 스트리밍 점유율을 떠받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음악 시장에서는 스페인어의 성장세도 두드러졌습니다. 라틴계 슈퍼스타 배드버니 등의 활약에 힘입어 스페인어 점유율은 2023년 8.1%에서 올해 1분기 9.5%까지 올라 10%에 가까워졌습니다. 영어 중심이었던 미국 음악 시장이 점차 다언어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별 점유율에서도 한국의 존재감은 뚜렷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아티스트 출신 국가 기준으로 한국은 영국, 멕시코, 캐나다,
푸에르토리코에 이어 1.8%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호주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루미네이트는 과거 해외 가수들이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영어로 노래하거나 서구식 음악 문법을 따라야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팬들이 자연스럽게 해외 음악을 발견하고 언어가 장벽이 아니라 연결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K-팝의 성공은 단순히 한국 가수 몇 팀의 인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음악 산업이 더 이상 영어권 중심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호이자 글로벌 대중문화의 중심축이 다언어, 다문화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음반사와 기획사들은 해외 아티스트 발굴, 국경을 넘는 협업, 다국어 마케팅 전략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더 개벽 김기정입니다. 중국 타클라마칸 사막에 단 3시간 만에 1년치보다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메마른 사막 한복판에서 홍수까지 발생했는데요. 이제 사막조차 폭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기후위기의 경고. 뉴스더 개벽 김태희 기자입니다. 죽음의 바다로 불리는 중국 최대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평소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조지대에 단 3시간 동안 1년치 강수량을 넘는 비가 내리면서 사막 한복판에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이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극단적인 기후가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개 관측소 가운데 113곳에서 24.4에서 94.9mm의 비가 관측됐고 허티엔 국가기상관측소의 24시간 강수량은 64.7mm로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허텐의 연평균 강수량 48.1mm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 6월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단 3시간 동안 53.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평년 기준으로 1년 동안 내릴 비보다 많은 양이 몇 시간 만에 쏟아진 것입니다. 이번 폭우는 아라비아해에서 유입된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바이카로 인근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탈인분지 상공에서 만나면서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텐산 산맥과 쿤룬 산맥의 지형 효과가 더해졌고 산지의 빗물과 고산지대의 눈 녹은 물이 계곡과 하천을 따라 사막 남쪽으로 흘러들며 사막 홍수로 이어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사막이 녹지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지만 현지 농민들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수확을 앞둔 밀밭이 물에 잠기고 쓰러진 밀이 빗물에 젖어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농지가 침수되고 가축이 떠내려가는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막에 내린 비가 반드시 축복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건조한 땅은 오랜 가뭄으로 단단하게 굳어 있어 갑자기 쏟아지는 빗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강수 강도가 토양의 흡수 능력을 넘어서면 물은 지표면을 따라 빠르게 흘러 도로와 농경지, 주거지역을 순식간에 침수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타클라마칸 사막 홍수는 기후변화 시대의 새로운 재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사막과 건조 지역에서도 갑작스런 폭우와 홍수, 산사태와 급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막 홍수는 신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재난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김태희입니다. 120년 전 오스만 제국의 상징이었던 헤자즈 철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유럽에서 중동과 걸프 지역까지 있는 거대한 철도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철길이 현실화되면 중동의 물류 패권과 지정학적 질서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뉴스더 개벽 정나라 기자입니다. 튀르키예가 옛 오스만 제국의 상징적 교통망이었던 헤자즈 철도 부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이 철도를 단순한 보건 사업이 아니라 유럽과 중동, 걸프 지역을 잇는 새로운 전략 물류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압둘카디루 우랄로울루 튀르키예 교통인프라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살레 빈 나세르 알자세르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과 철도 협력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양국은 물류센터 운영, 철도 기술, 시스템 현대화, 지속 가능한 교통망 구축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지난 4월 튀르키예가 시리아 요르단과 철도망 복원과 현대화에 합의한 데 이어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튀르키예가 내세운 청사진은 유럽연합 가입국인 불가리아 국경에서 출발해 이스탄불, 시리아 디마스쿠스, 요르단 암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와 메카를 거쳐 최종적으로 오만 소아르 항구까지 연결하는 구상입니다. 헤자즈 철도는 1900년대 오스만 제국이 건설한 철도망입니다. 당초 이스탄불에서 메카까지 있는 것이 목표였지만 실제로는 다마스쿠스에서 메디나까지 약 1300km 구간이 완공됐습니다. 이 철도는 과거 40일가량 걸리던 이동 시간을 5일 정도로 줄여줘 중동 교통사의 상징으로 평가됩니다. 튀르키예는 이 노선을 현대적으로 되살려 시리아 북서부 알레포와 튀르키예 남부를 먼저 연결하고 이후 요르단과 사우디를 거쳐 오만까지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오만 소아르까지 이어지는 육상 물류망은 해상 운송을 대체할 전략적 통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상은 곧바로 지정학적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대판 헤자즈 철도가 현실화될 경우 하이파 항구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과 인도, 아랍에미리트가 추진하는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즉 IMEC 구상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랍권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 인사들은 튀르키예의 철도 프로젝트를 견제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실을 상대로 물밑 외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수니파 이슬람권 국가들이 철도를 중심으로 강한 경제 교통 동맹을 형성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헤자즈 철도는 단순한 철길이 아닙니다. 오스만의 역사적 유산을 되살리는 동시에 중동 물류의 패권과 에너지 안보, 이스라엘과 튀르키예의 갈등, 그리고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회랑 구상까지 흔드는 거대한 지정학적 프로젝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강경우파의 꿈은 1945년 패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일 협력과 안보 공조의 이면에는 한국을 일본의 군사 전략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계산이 숨어 있다는 분석인데요. 일본 극우 세력의 뿌리와 그들이 꿈꾸는 미래, 뉴스더 개벽 유진호 기자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화해 한일 관계를 연구해온 호사카 요지 고려대 특임 교수가 일본 극우 세력의 움직임에 강한 경고음을 냈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서울 인사동에서 열린 신간 극우의 신화 일본 출간 간담회에서 일본 강경우파의 꿈은 1945년 패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현재 일본의 개헌 움직임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본 극우가 과거 일본이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시기를 최고의 시대로 보고 있으며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려는 시도 역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각국이 위기에 처하면 과거 강했던 시대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며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세기 말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친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간은 일본 극우의 뿌리를 신화와 역사 속에서 추적합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최고 신으로 여겨지는 아마테라스 신화와 초대 일왕 진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격화, 국가신도 체제 등이 일본식 극우 민족주의의 기반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아마테라스가 전쟁과 침략을 정당화하는 상징으로 활용되었고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신격화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가 강화됐다고 봤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현재 일본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 등 강경 우파가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으며 이들이 한국을 군사 전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보수 정권과 극우 세력은 대중국 전선에서 한국을 앞세우려 하고 있으며 그 핵심 요구 중 하나가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 ACSA 체결이라는 설명입니다. ACSA는 유사시, 탄약과 연료, 식량 등 군수 물자를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입니다. 그는 특히 일본 극우와 한국 극우가 연결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극우 입장에서는 한국의 극우 세력을 끌어들여 연대하고 북한과 중국에 맞서는 구도를 만들면서 자신들의 생존 전략을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겉으로는 한일 협력과 안보 공조를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을 일본의 군사 전략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에서 극우 세력이 인구의 약 2%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200만 명이 넘는 규모이고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정치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세계를 지배할 운명이라고 믿고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는 세력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 사회가 이를 냉정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한일 관계가 겉으로 우호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표면적 변화에 따라 한국의 입장이 흔들려서는 안 되며 일본 강경우파의 역사인식과 군사 전략을 분리해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신간은 일본 신화와 정치, 극우 민족주의가 어떻게 연결돼 왔는지를 짚으며 한국이 일본 극우의 전략을 보다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뉴스덕의 벽, 유진호입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10주년을 앞두고 영국 정치가 다시 거센격변에 휩싸였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사임하면서 영국은 최근 10년 사이 7번째 총리 교체를 맞게 됐습니다. 1945년부터 2016년까지 70여 년 동안 13명의 총리만을 거쳤던 영국 정치가 브렉시트 이후에는 어느 총리도 3년을 넘기기 어려운 불안정한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스타머 총리는 2년 전 총선에서 보수당을 누르고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지만 취임 2년도 되지 않아 역대 최저 수준의 지지율 속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경기 침체와 국방비 삭감 논란, 피터 만델슨 주미대사 임명 스캔들, 그리고 지난달 지방선거 참패가 결정타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스타머 총리의 사임 가능성을 예견한 바 있습니다. 외신들은 영국의 잦은 총리 교체 배경으로 브렉시트 후유증을 꼽고 있습니다. 2016년 국민투표 이후 영국 정치는 유럽연합과의 관계 정리에 오랜 시간 발이 묶였고 그 과정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을 지탱하던 전통적 지지층도 흔들렸습니다. EU 잔류를 원한 중산층 일부는 보수당과 멀어졌고 EU 탈퇴를 지지한 노동계급 역시 더 이상 노동당의 확실한 기반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 지형은 좌우 구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해졌습니다. 경제 문제도 총리들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핵심 요인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무역 장벽과 투자 위축이 이어졌고 2008년 금융위기 여파에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며 영국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었습니다. 국가 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약 100%에 이르렀고 물가와 민생 부담은 유권자들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것입니다. 정치 문화도 달라졌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인물과 사건이 빠르게 부상하고 의원들은 당의 공신 노선보다 개인의 인기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파티게이트처럼 특정 사건이 SNS를 타고 확산되면 정치적 타격도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차기 총리 후보로는 앤디 버넘 하원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하지만 새 총리 역시 저성장, 높은 국가 부채, 국방비 증액 압박, 대미 관계 경색, EU와의 관계 재정립이라는 난제를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브렉시트 10년, 영국은 여전히 그 정치적 후폭풍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덕의 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